아가씨,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웃으면서 말할 때 대답 잘해. 밤에 장막이 내린 청량리. 역사를 빠져나온 인파와 그들을 맞이하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빛바랜 네온 사인이 뒤섞여 기묘한 활기를 뿜어내는 거리. 후텁지근한 여름밤의 공기 속에는 취객들의 고성과 자극적인 음식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욕망들이 끈적하게 얽혀 있었다. 군복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와 면바지 차림의 이설의 중령은 이 모든 혼란을 등지고 잠시의 여유를 만끽하는 중이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고강도 훈련과 작전.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계급장도 책임감도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찰나의 판단들도. 그녀에게 허락된 짧은 휴가는 낯선 도시의 소음 속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 후반의 여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좁은 골목 어귀에서 새어나오는 날 선 목소리였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약속한 날짜는 아직 남았잖아요. 흐느낌과 두려움이 잔뜩 묻어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답하는 기름기가 잔뜩 낀 듯 능글거리면서도 잔인한 음성. 약속? 우리가 은행이야? 이자라는 게 뭔지 몰라. 내 오빠 새끼는 어디 처박혀서 연락도 안 되는데 우리라고 마냥 기다려줄 것 같아?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못 본 척 지나가야 했다. 이곳은 그녀의 작전 지역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총 대신 작은 핸드백을 든 민간인이다. 휴가 중인 군인이 민간인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짝. 살같이 터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골목을 울렸다. 이어지는 여자의 짧은 비명. 서리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다.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동체 시력은 어두운 골목 안의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읽어냈다. 덩치 좋은 사내 둘, 그리고 그들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원피스 차림의 여자. 여자의 하얀 뺨에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 손자국.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뭘로? 내 그 반반한 얼굴로? 우리가 지금 그 소리 기다리는 거잖아. 진작에 우리 박 실장 가게로 출근했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보잖아. 한 사내가 여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여자의 고개가 속절없이 뒤로 젖혀지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민간인, 휴가, 개입 금지 따위의 이성적인 단어들이 새하얗게 날아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거치며 뼛속까지 각인된 약자 보호라는 군인의 본능이 이성의 족쇄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만하시죠. 낮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사내 둘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아니 오히려 약간은 가녀려 보이기까지 하는 여자였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아줌마는?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나? 못 본 척 갈 길 가쇼. 괜히 똥물 튀기지 말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서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눈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본능적으로 위축될 만한 눈빛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이 거리의 포식자라 믿는 자들이었다. 아, 씨발.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칠성아. 저 아줌마 정신 좀 차리게 해드려라. 덩치 큰 사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 있던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내, 칠성이 서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줌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칠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리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마치 그 자리에 환영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듯 했다. 다가오던 칠성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아준 그녀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상체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칠성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자신의 팔이 어떻게 꺾였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육중한 몸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처박혔다. 서리는 그의 관절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제어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에이, 이 미친년이. 상황을 지켜보던 덩치 큰 사내 황태식이 여자를 거칠게 밀치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접이식 칼날이었다. 객기 부리다. 오늘 여기서 내장 구경하고 싶어? 하지만 서리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보며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에게 칼을 든 민간인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었다. 무기를 든 위협 표적일 뿐. 황태식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을 상황. 하지만 서리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안으로 파고들며 그의 손목 안쪽 신경이 밀집된 부분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전기가 통한 듯한 충격에 황태식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서리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그의 명치에 체중을 실은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황태식의 거대한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어 올렸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황태식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남짓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칠성과 완전히 뻗어버린 황태식.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서리. 골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겁에 질린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쓰러진 남자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리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짙은 화장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섞여 코를 찔렀다. 서리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굳건한 손이었다. 그렇게 이설의 중령의 길고 긴 휴가가 청량리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예기치 않은 포성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선의로 내민 이 손 하나가 그녀를 얼마나 거대하고 질긴 악의 소굴로 끌어들일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단 여길 벗어나죠. 경찰에 신고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서리는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일이 복잡해진다. 신원 조회가 들어가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날 것이고 휴가 중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성가신 보고 절차를 낳을 터였다. 무엇보다 저들이 평범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라면 경찰 조사는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는 것일 뿐 진짜 비바람은 그 후에 몰아칠 것이다. 서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자를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번화가의 소음 속으로 다시 섞여들자 방금 전의 폭력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뭡니까? 서리는 감사를 표하는 말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유라. 에요. 한유라 씨. 아까 그자들은 누굽니까? 두 사람은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시끄러운 음악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전에 끔찍한 기억을 희석시켜주는 듯 했다.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앞에 둔 유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사채. 업자들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던 유라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도시의 그늘진 곳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비극의 전형이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어머니,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오빠. 하지만 오빠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한탕을 노리며 불법 사설 토토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가 손을 댄 곳이 흑사파라는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였다. 오빠가 잠적했어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유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원금은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돈입니까? 서리의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처음엔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 자기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몸으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박 실장이라는 사람 가게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유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더니 오늘처럼. 서리는 말없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빚에 쫓기는 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먹이사슬, 그 가장 약한 고리에 걸려 발버둥 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법과 제도가 미처 손을 뻗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흑사파라는 이름의 포식자는 유라와 같은 약자들을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마 회장. 이라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청량리 일대 유흥가와 대부업을 전부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황태식, 아까 그 덩치 큰 남자가 마 회장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래요. 마 회장. 황태식. 흑사파. 서리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머릿속에 새겼다.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 오늘 그녀가 상대한 것은 그 조직의 말단 행동대원일 뿐 진짜 몸통은 따로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유라는 자포자기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해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정식으로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황태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다 대고 꼰질러? 라면서. 경찰 내부에 자기들 사람이 있는 건지. 그 뒤로는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요. 공권력마저 우습게 아는 조직. 서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가 잠시의 선의로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성이 경고했다. 그녀는 군인이다. 민간 사회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은 그녀의 임무가 아니다. 유라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멀리 도망가라고 조언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일 터였다. 하지만 서리의 뇌리에는 유라의 뺨에 선명했던 붉은 손자국과 머리채를 잡힌 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유라의 눈빛.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유라 씨. 서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가시죠. 네. 하지만 폐를 끼칠 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라 씨의 집 주소도 알고 있을 테니 오늘 밤 분명 다시 찾아올 겁니다. 서리의 단호한 말에 유라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낯선 여자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 시각 청량리의 한 고급 룸살롱 가장 깊숙한 방. 그래서 일개 계집 하나한테 두 놈이 나가떨어졌다는 거냐? 그것도 내 이름 박힌 명함 들고 다니는 놈들이? 중년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과 잘 다듬어진 수염을 한 남자, 마 회장이 얼음이 담긴 양주잔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얼굴이 퉁퉁 부은 황태식과 김칠성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꼭 무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년처럼. 황태식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마 회장의 눈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알아봤나? 그게 한유라 그 계집애랑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CCTV를 확인하고는 있는데 골목이라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마 회장은 양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찾아내. 예. 그 여자 찾아내라고 했다. 내 구역에서 내 사람을 건드린 게 누군지 얼굴은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한유라 그 계집은 더 이상 도망갈 생각 못하게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분질러놔. 오빠 빚 때문에 동생 다리가 분질러졌다는 소문이 돌아야 다른 놈들도 기어오를 생각을 못하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네온 사인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보였다. 이 도시의 밤은 그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감히 그의 왕국에 돌을 던진 자는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어떤 년인지는 몰라도 아주 재미있는 휴가를 보내게 될 거야. 마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미줄은 이미 쳐졌다. 이제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뿐이었다. 서리가 잡은 숙소는 청량리에서 조금 떨어진 동대문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번화가와 가깝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이 아닌 유라를 위해 새로운 방을 하나 더 잡았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유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그녀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낯선 이의 예기치 않은 친절은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단비와도 같았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세요. 내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를 방에 들여보낸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오늘의 일을 복기했다. 황태식과 김칠성의 움직임, 그들의 말투, 그리고 그들이 언급했던 마 회장과 흑사파. 이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서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 그녀가 배운 것은 국가와 국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적은 국민의 탈을 쓰고 내부에서 동포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 그들은 명백한 적이었다. 샤워를 마친 서리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노트북을 켰다.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번 거친 뒤 그녀는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에 접속했다. 물론 그녀의 권한으로는 군사 정보 외의 것을 열람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었다. 과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함께 일했던 동기, 지금은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 선배였다. 선배, 잘 지내십니까? 휴가 중에 실례합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된 메시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흑사파라는 조직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청량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채 및 유흥업 관련 조직으로 보입니다. 총책은 마 회장이라는 인물입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서리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박 선배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띵. 답장이 도착했다. 이중령, 휴가 중에 웬일이야. 거기 물 안 좋은데 괜한 일에 엮인 거 아니지? 걱정이 묻어나는 답장이었다. 조금 성가신 일이 생겼습니다.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마강호. 본명이야. 60대 초반. 겉으로는 건실한 건설사 회장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청량리 일대를 장악한 악질 사채업자이자 조폭 두목이지. 경찰 고위층에도 연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어지간한 강력반 형사들도 섣불리 못 건드리는 인물이야. 왜? 그 밑에 애들하고 시비라도 붙었어? 서리의 미간이 좁혀졌다. 경찰과의 유착. 유라의 말이 사실이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피해자를 한 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여자를 찾고 있고요. 절대 끼어들지 마. 이중령. 거긴 내가 싸울 전쟁터가 아니야. 당장 손 떼고 조용히 휴가나 즐기다 복귀해. 괜히 신분 노출되면 너만 곤란해져. 민간인 상대로 군사기술 썼다는 꼬투리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박 선배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조언이었다. 설애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과연 자신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사는 한유라 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조언 감사합니다, 선배.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그놈들 보통 독한 놈들이 아니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너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서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박 선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접속을 끊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욕망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마강호라는 거대한 거미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여자를 찾기 위해 거미줄을 촘촘히 치고 있을 터였다.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고.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한 번도 혼자 싸워본 적이 없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수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707특임대 대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정신과 기술은 서리의 몸과 마음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작전 전 가상의 목표물을 머릿속에 그리며 시뮬레이션을 하듯 호텔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주변 지형지물, 그리고 적의 예상 가능한 행동 패턴. 마강호는 먼저 유라를 찾으려 할 것이다.
유라의 집, 친구, 가족. 하지만 그곳에서 허탕을 치면 그 다음은 오늘의 사건 현장, 즉 청량리 골목으로 시선이 향할 것이다. CCTV. 그들은 분명 CCTV를 뒤지고 있을 것이다. 설이와 유라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추적망은 결국 이 호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설이는 핸드백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장품과 함께 그녀의 진짜 생존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머리핀처럼 보이는 만능키, 립스틱 모양의 최루액 스프레이, 그리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 모두 군에서 지급된 정식 장비는 아니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전쟁은 시작됐다. 설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공식적인 아군도 보급도 없는 고독한 싸움.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휴가를 반납하고 얻은 새로운 작전. 그 목표는 단 하나, 한유라 구출 그리고 마강호의 흑사파 괴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유라에게 평상복 몇 벌을 사다 주며 말했다. 오늘부터 며칠간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름은 이설아. 알겠죠? 네. 동생이요? 그들의 추적을 피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이 호텔에서 나가지 말고 제가 주는 음식만 드세요. 그리고 이 전화기, 이걸로만 저와 통화하는 겁니다. 설이는 유라에게 새로 개통한 대포폰을 건넸다. 유라는 어리둥절했지만 설이의 진지한 눈빛에 군말 없이 따랐다. 그날 오후 설이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청량리로 향했다. 그녀는 관광객인 척 어젯밤의 사건이 벌어졌던 골목 주변을 배회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 입구의 가게들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탐문하는 수상한 남자들이 눈에 띄었다. 황태식의 부하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이미 유라의 사진을 손에 들고 주변 상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설이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묻고 있었다. 키는 이만하고 마른 체형에 인상이 차가운 여자. 설이는 그들의 감시망을 피해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적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작전의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오르고 있었다. 이설이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사냥은 언제나 목표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적의 습성, 행동 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칠화를 차지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냥터는 청량리였고 목표물은 흑사파라는 이름의 거대한 독사였다. 다음 날 설이는 유라를 호텔에 머물게 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어제의 정찰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오늘은 독사의 심장부 마강호의 자금줄이자 인신매매의 소굴인 유흥업소 엘리시움을 파악할 차례였다. 엘리시움은 청량리 유흥가의 중심 가장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스 신전처럼 꾸민 외관은 저속했지만 위압적이었다.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눈에 봐도 건장한 사내들이 철통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설이는 엘리시움 건너편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낡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에 앉으면 엘리시움의 정문과 후문, 그리고 주변 골목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처럼 커피를 시키고 노트북을 펼쳤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렌즈처럼 엘리시움의 모든 움직임을 담고 있었다. 오후 시간에 엘리시움은 조용했다. 밤의 요새는 낮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생명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 청소 용역 업체의 차량, 그리고 값비싼 세단들이 간간히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그 모든 차량의 번호와 종류, 출입 시간을 조용히 기록했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법이다. 해가 저물고 거리에 어둠이 내리자 잠자던 요새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현란한 조명이 켜지고 ELYSIUM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밤의 장막을 찢으며 빛을 발했다. 검은 양복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고급 외제 차들이 줄지어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권력과 재력 그리고 추악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저들이 마강호의 VIP 고객들이자 비호 세력이겠지. 서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익숙한 얼굴도 몇몇 보였다. TV 뉴스에서 보았던 기업가, 심지어 정치인과 비슷한 인상의 인물도 있었다. 마강호의 거미줄이 얼마나 넓고 깊게 뻗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서리는 카페에서 나왔다. 그녀는 엘리시움의 후문으로 향했다. 정문이 화려한 욕망의 입구라면 후문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건들이 드나드는 배설구와도 같았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질비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나온 종업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서리는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아, 오늘 진상 손님 하나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박 실장한테 깨지고. 박 실장 오늘따라 더 지랄이지? 황태식 그 양반 며칠째 안 보인다고 심기 불편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황 이사님 어디 출장 가셨나? 출장은 무슨. 듣자 하니 웬 미친년한테 걸려서 개망신당했다던데. 칠성이 형이랑 같이. 진짜? 이 바닥에서 황 이사님을 건드릴 간 큰 년이 있다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앳돼 보이는 발렛 파킹 요원이었다. 서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과 에너지 드링크를 사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서리가 말을 걸자 요원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는 동생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요. 누구 맘대로?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 퉁명스러운 대답. 하지만 서리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에너지 드링크를 건넸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밤새 힘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요원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마지못해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하긴. 얼굴 반반하면 박 실장 면접 한번 볼 수는 있겠네. 근데 요즘 분위기 안 좋아서 사람 안 뽑을 텐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요? 알 거 없어요. 요원은 다시 입을 다물려 했다. 서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황태식이라는 분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에 요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아, 예전에 잠깐 신세진 적이 있어서요. 요즘 연락이 안 되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서리는 능청스럽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연기에 요원은 완전히 넘어왔다. 다치긴 좀 다쳤죠. 근데 그것보다 자존심이 더 상했을걸? 웬 여자한테 당했다니까. 지금 마 회장님 불호령 떨어져서 다들 그 여자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청량리 바닥 CCTV는 다 뒤지고 있다던데. 예상대로군. 서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 되물었다. 여자요? 혼자서요? 그분 덩치 보통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다들 미스터리라고 하죠. 무슨 여자 특수부대 출신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요원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서리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흑사파는 아직 자신과 유라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 내부에서는 황태식의 실추된 위신 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셋째, 모든 지시는 박 실장이라 불리는 인물을 통해 현장에 전달된다. 박 실장. 한유라가 말했던 그 인물이군. 현장 책임자인 그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한다. 설이는 요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이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박 실장을 올가맬 미끼를 던지고 그를 통해 마강호의 돈줄에 타격을 입힐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호텔로 돌아온 설이는 유라에게 낮 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아직 우리를 찾지 못했다니. 다행이네요.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설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닙니다.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에요. 그들은 곧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설이는 그런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싸워야죠. 유라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라 씨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유라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도움이요? 네.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유라 씨 당신이니까요. 설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밀어내고 아주 작은 용기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도망치고 숨기만 하던 과거의 한유라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품은 사냥꾼의 가장 날카로운 미끼가 될 준비를 해야 했다. 포식자의 영역을 향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 설이는 유라를 미끼로 사용하여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지만 수세에 몰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제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라고요? 설이의 계획을 들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목소리를 떠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있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하라니.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네. 지금 박 실장은 황태식이 놓친 유라 씨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동시에 황태식을 비웃고 있겠죠. 자기가 나섰으면 진작에 해결했을 거라고.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설이는 침착하게 작전의 개요를 설명했다. 유라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갚을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며 약속을 잡는 것이다. 언니라고 부르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겠다는 말을 덧붙여서 설이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그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들이 순순히 약속 장소에 나올까요? 함정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물론 경계하겠죠. 그래서 약속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통제하기 쉬운 곳. 그리고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설이는 동대문 인근의 대형 공영 주차장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복잡한 구조와 수많은 기둥, 어두운 조명은 매복과 기습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리고 유라가 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바로 이것이었다. 오빠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빠가 남긴 차명 계좌와 장부 일부를 넘기는 조건으로 빚을 재조정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잠적한 오빠의 행방과 그의 비자금. 그것은 흑사파로서도 놓칠 수 없는 정보였다. 빚을 회수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저희 오빠한테 그런 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설이의 치밀한 계획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군인이라고는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 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유라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서리는 그런 유라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리는 대포폰을 하나 더 구해 유라에게 건네고 통화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시켰다. 목소리의 떨림, 말투, 단어 선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했다. 마침내 D-데이의 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저 한유라예요, 실장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박 실장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계집애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내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걸어?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더 이상은 도망 다닐 자신이 없어요. 실장님과 상의하고 싶어서요. 유라는 연습한 대로 최대한 비굴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서리는 그녀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상해? 이제 와서 무슨 상해? 오빠. 오빠가 남기고 간 게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대신 제 빚은 어떻게 안 될까요? 믿을 만한 언니랑 같이 나갈게요. 그 언니가 보증도 서주기로 했어요. 수화기 너머의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군. 좋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서 볼까? 오늘 밤 12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구 앞 공영 주차장 4층. 거기서 뵐게요. 혼자 와. 언니인지 나발인지 데려오면 약속은 없는 걸로 알지. 아니에요. 그 언니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꼭 같이 가야 해요. 박 실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어디 한번 그 잘난 언니 얼굴이나 구경해보자. 딴 생각 품지 마라. 내년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유라는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서리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작전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격려했다. 자정 20분 전. 서리와 유라는 주차장 4층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 서리는 짙은 색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거의 가린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등산용 로프와 강력한 접착 테이프,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든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예상대로라면 박 실장은 혼자 오지 않을 겁니다. 최소 2~3명은 더 끌고 올 거예요. 그 중에는 김칠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사람이요? 복수할 기회를 그냥 넘길 리가 없죠. 오히려 우리에겐 더 잘된 일입니다. 적의 전력을 분산시킬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서리는 유라를 가장 안쪽 조명이 거의 닿지 않는 기둥 뒤에 숨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보다 조금 앞선 위치의 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 주차장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직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정확히 12시.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어둠을 가르며 올라왔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다. 차는 약속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3명의 남자였다. 가운데 선 인물은 날카로운 눈매에 잘 차려입은 박 실장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서리의 예상대로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을 한 김칠성과 또 다른 덩치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어디 있어? 한유라. 박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실장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그 잘난 언니라는 년은 어디 있고? 물건은? 박 실장과 무리들이 유라에게 다가서는 순간 서리가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차량 뒤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퇴로인 검은 세단을 향해 달려갔다.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송곳으로 순식간에 양쪽 뒷바퀴를 찔러 터뜨렸다. 푸식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뭐야? 박 실장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본 순간 서리는 이미 그들 뒤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전현이다. 잡아. 김칠성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어둠 속으로 달려들었다. 다른 덩치 하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박 실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차에 남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리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어둠 속으로 달려든 김칠성과 덩치는 기둥과 차량 사이에 쳐놓은 얇은 낚싯줄에 발이 걸려 그대로 넘어졌다.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사이 위에서 무언가 덮쳐왔다. 서리가 기둥 위 배관에 매달려 있다가 그들의 머리 위로 그물처럼 펼쳐놓은 등산용 로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두 남자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로프에 엉켜 바닥을 굴렀다. 서리는 지체 없이 바닥으로 착지해 넘어진 둘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에이, 이 미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박 실장은 공포에 질려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설이었다. 박 실장,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설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실장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설이의 발차기가 더 빨랐다. 그녀의 발이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걷어찼고 박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서리는 넘어진 박 실장의 몸 위로 올라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입을 강력 접착 테이프로 막고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모든 상황은 불과 1분 만에 종료되었다. 주차장에는 바람 빠진 타이어 소리와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라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봉고차로 박 실장을 끌고 갔다. 그리고 유라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 독사의 이빨을 뽑았으니 이제부터는 놈의 뱃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리의 얼굴을 비췄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미끼는 성공적으로 독사의 턱을 겨눴고 이제 그 턱을 부러뜨릴 시간이었다.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 버려진 창고. 박 실장은 의자에 묶인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입에 붙여진 테이프 때문에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청량리의 밤을 주름잡던 자신이 고작 여자 둘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리는 그의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노획한 박 실장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이걸 열어야겠어. 비밀번호. 서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박 실장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차라리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쪽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박 실장은 대답 대신 경멸의 눈빛으로 서리를 쏘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객기를 부릴 여력이 남아있는 듯 했다.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박 실장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새끼 손가락을 잡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뒤로 꺾기 시작했다. 으악! 뼈가 뒤틀리는 고통에 박 실장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이었다. 서리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군인이다. 전장에서는 적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고통을 주는 건 가장 하수들이나 쓰는 방법이야. 나는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물 한 방울 주지 않거나.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나?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박 실장은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설픈 협박범이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광기가 엿보였다. 알려주게. 제발. 결국 박 실장은 무너졌다. 서리가 그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주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밀번호를 말했다. 스마트폰의 잠금이 해제되는 순간 서리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기분이었다. 그 안에는 흑사파라는 범죄 왕국의 지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많은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 상납을 받는 경찰과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니셜 마약 밀거래를 암시하는 은어들, 그리고 엘리시움의 VIP 고객 리스트와 그들의 추악한 행적이 담긴 동영상 파일들까지. 마강호가 VIP들을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보험이었다. 이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흑사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상류층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만한 가공할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정도일 줄이야. 옆에서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던 유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리는 신속하게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마강호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핵탄두와도 같았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졌군. 데이터 복제가 끝나자 서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 말에 박 실장은 사색이 되어 애원했다. 살려주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소. 마 회장. 그 인간 밑에서 나도 죽을 고생만 했단 말이오. 마강호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 그의 약점, 습관, 자금 은닉처. 하나도 빠짐없이. 생존의 희망을 본 박 실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강호의 의심 많고 잔인한 성격, 매주 수요일 밤에만 들르는 비밀 아지트, 그의 아킬레스건인 외동딸의 존재까지. 그 시각 마강호의 펜트하우스. 박 실장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김칠성이 놈하고 같이? 황태식의 보고를 받은 마강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한유라를 잡으러 간 박 실장과 부하들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예, 회장님. 현장에 나가보니 차는 버려져 있고 타이어는 터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싸운 흔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여자 짓인 것 같습니다. 여자 하나한테 내 부하가 3명이나 당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마강호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정체 모를 적에 대한 불길한 예감,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 실장은 조직의 자금과 약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황 이사. 예, 회장님. 이제 장난은 끝났다. 청소부들을 불러라. 황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청소부들은 흑사파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일을 처리하는 비공식 해결사들이었다. 대부분 연변이나 해외에서 건너온 살인도 서슴지 않는 전문 킬러 집단이었다.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조용히 덮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마강호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리고 경찰 쪽 연줄 총동원에서 청량리 일대 모든 숙박업소 이잡듯이 뒤져. 그 계집년 얼굴 전국에 수배령이라도 내려서 찾아내. 반드시 내 앞으로 산채로 끌고 와. 감히 내 성에 흠집을 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온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마강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견고했던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 그는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 성벽 전체를 피로 물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버려진 창고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낸 서리는 박 실장을 다시 재갈을 물리고 묶어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며칠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터였다.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유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를 목격한 충격보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커진 듯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걸 터뜨리는 건 마지막 수단입니다. 섣불리 경찰에 넘겼다가는 마강호의 연줄이 있는 이상 증거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서리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강호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손발을 묶고 그의 정신을 파괴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은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받아도 늦지 않아요. 그녀는 박 실장의 스마트폰에서 찾아낸 수요일 밤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리켰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여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직접 치러 갈 겁니다. 작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흑사파라는 견고한 성벽에 선명하게 새겨진 균열. 서리는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 성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성벽의 주인 역시 그 균열을 막기 위해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부들을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세력의 정면 충돌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리의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국정원의 박 선배였다. 놈들이 움직였다. 전문가들이다. 당장 빠져나와.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문자를 확인한 서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상황이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선배의 경고 문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전문가 청소부, 군 정보부대 출신인 서리는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간인 희생도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나 암살도 서슴지 않는 그림자들. 마강호가 마침내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키우던 맹견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일어나요, 유라 씨.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서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라는 잠에서 깨어났다. 서리는 이미 모든 짐을 꾸린 후였다. 노트북과 박 실장의 스마트폰,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 장비가 든 배낭.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냉철함을 넘어 생존을 위한 극도의 긴장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추격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자들입니다. 이 호텔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호텔 비상계단을 이용해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로비의 CCTV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은 대부분 꺼지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리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다. 길가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도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도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일단 인파 속으로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해요. 그들은 첫차 시간이 가까워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것이 최고의 은신처였다. 서리는 유라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쓰게 하고 역내 편의점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몇 벌 샀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관광객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이었다. 지하철에 올라탄 후에도 서리의 경계는 한순간도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진짜 사냥꾼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몇 개의 역을 지났을 때였다. 서리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하지만 그는 지하철 노선도나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객차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다. 서리는 옆에 앉은 유라의 손을 살짝 쥐며 신호를 보냈다. 다음 역에서 내려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뛰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뛰라고 하면 앞만 보고 뛰세요. 지하철 문이 열리기 직전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등산복 남자의 발을 밟았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아, 괜찮. 남자가 무심코 대답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서리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남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가늘어졌다. 평범한 등산객의 눈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진 맹수의 눈이었다. 짧은 찰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것이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리가 소리쳤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서리는 유라의 팔을 잡아 끌고 인파를 헤치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전연 잡아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발소리가 뒤따랐다. 등산복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에 잠복해 있던 다른 청소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다. 서리는 유라를 보호하며 계단을 뛰어올라 지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지도가 되어 빠르게 회전했다. 도주로 장애물, 이용 가능한 지형지물. 지상으로 빠져나오자 눈앞에 복잡한 전통시장이 나타났다. 수많은 좌판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아침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최고의 도주로이자 최악의 함정이었다. 이쪽이에요. 서리는 유라를 이끌고 미로 같은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들은 일반 조폭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의 그것과 흡사했다. 한 생선 가게 앞에서 추격자 중 하나가 길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칼을 든 채였다. 유라 씨, 먼저 가요. 저 골목 끝에서 만나요. 서리는 유라를 앞으로 밀치고 추격자와 대치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빈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 남자의 시선을 교란시켰다. 남자가 움찔하는 사이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꺾고 칼을 빼앗았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팔꿈치로 서리의 복부를 가격했다. 크! 서리는 충격에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빼앗은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추격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서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라가 뛰어간 골목으로 내달리며
대포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플랜 B. 30분 후. A포인트. 박 선배에게 보내는 비상신호였다. 공식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비공식적인 탈출로를 이용해야 할 때였다. 유라와 다시 합류한 서리는 시장의 가장 복잡한 구역을 가로질러 낡은 상가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지막 도주로였다. 옥상에 올라서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장의 모든 출입구를 청소부들이 막고 있었다. 완벽하게 포위된 것이다. 이제 우린 끝난 건가요? 유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리는 대답 대신 옥상 난간에 서서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았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5m. 뛰어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서리는 옥상에 널려있던 낡은 TV 안테나와 빨랫줄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군인의 눈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줄을 고정할게요. 그럼 유라 씨는 그 줄을 잡고 건너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만 치는 한유라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서리의 단호한 말에 유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에서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테나 끝에 묶은 빨랫줄을 잡고 숨을 고른 뒤 도움닫기를 했다. 온 힘을 다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흡!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아슬아슬하게 건너편 건물 옥상 난간에 손이 닿았다. 하지만 착지가 불안정해 그대로 미끄러지며 몸의 절반이 옥상 밖으로 내걸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미터 아래의 아스팔트가 아찔하게 보였다. 언니. 유라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다. 군화 끝이 콘크리트 벽을 긁으며 위태롭게 버텼다. 몇 번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옥상 위로 완전히 올라설 수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도 잠시, 그녀는 재빨리 빨랫줄을 옥상의 환풍구에 단단히 묶었다. 유라 씨, 이제 건너와요. 건너편에서는 청소부들이 옥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유라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리 와, 이년아. 바로 그 순간 유라는 눈을 질끈 감고 서리가 설치한 줄을 붙잡았다. 그리고 난간을 박차고 허공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케이블카처럼 두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 청소부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총이라도 있었다면 쐈겠지만 대낮의 시장 한복판에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라가 거의 다 건너왔을 때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손에 든 칼을 던졌다. 칼은 유라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줄을 끊어버렸다. 악! 유라의 몸이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리가 이미 그녀의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떨어지는 유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함께 바닥을 굴렀다. 엄청난 충격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서로를 꼭 껴안은 덕분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플랜 B의 A포인트. 박 선배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한편 작전에 실패한 청소부들의 리더는 마강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놓쳤다고? 고작 계집 둘을?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군 특수부대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서울 땅을 다 파헤쳐서라도 끌고 와. 마강호는 전화를 끊고 와인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군 특수부대. 황태식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 대체 어떤 미친년이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인가.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상대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였다. 몇 시간 후 서리와 유라는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여기라면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서리는 겉옷을 벗었다. 옆구리에는 추격전 도중 어딘가에 긁힌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에 있던 낡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리는 그런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이제 유라 씨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노트북을 켰다. 박 실장의 스마트폰에서 빼낸 데이터는 안전하게 백업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수요일 밤 마강호의 비밀 아지트에서 열리는 만찬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폭풍의 중심은 오히려 고요한 법이죠. 놈들이 우리를 찾기 위해 온 서울을 뒤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폭풍의 눈으로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 아지트로 쳐들어가실 건가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 그래서 더 완벽한 기회입니다. 모든 병력이 밖으로 나간 빈집을 터는 것과 같죠. 게다가 그 자리에는 마강호뿐만 아니라 그의 비호 세력들까지 전부 모입니다. 그들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서리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마강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이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끝장내고 싶었다. 유라 씨, 이번에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잠입해 있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노트북에 있는 모든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세요. 언론사, 검찰, 청와대 신문고까지. 내가 미리 작성해둔 리스트에 전부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데드맨 스위치 데드 맨즈 스위치였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카드. 유라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서리와 같은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요일 밤. 작전 개시 시간. 서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짙은 화장을 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위장했다. 그녀는 검은색 작업복 차림에 벽을 타기 위한 각종 장비와 비살상용 무기들을 챙겼다. 준비됐어요? 이어폰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준비됐어요. 몸 조심해요. 꼭 돌아와야 해요. 물론입니다. 서리는 짧게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마강호의 아지트는 강남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 펜트하우스였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곳. 그곳에서 지금쯤 악마들의 만찬이 시작되고 있을 터였다.
서리는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빌라의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폭풍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눈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마강호의 펜트하우스는 지상의 성체와도 같았다. 사방에 설치된 CCTV와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 서리는 박 실장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위성 지도를 통해 파악한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마리의 거미처럼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최상층 테라스에 발을 딛는 순간 서리는 몸을 낮추고 내부를 살폈다. 통유리창 너머로 호화로운 연회장이 보였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값비싼 와인과 샴페인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검은 손들이었다. 현직 부장검사,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 대형 건설사 오너, 그리고 경찰청 고위 간부까지. 그들은 마강호가 차려놓은 만찬을 즐기며 추악한 거래를 나누고 있었다. 서리는 옷깃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한 광경이었다. 그래서 그 건방진 계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 회장? 경찰 간부로 보이는 자가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물었다. 마강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발버둥 치고 있긴 합니다만 곧 쥐덫에 걸려들 겁니다. 제 청소부들이 실력이 좋아서요. 걱정 마십시오, 김 국장님. 우리의 파라다이스는 아주 안전할 테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서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저들이 바로 법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마강호 같은 악마를 키워낸 공범들이었다. 서리는 더 깊숙이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마강호가 손님 중 한 명과 함께 서재로 보이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기회였다. 서리는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 제작된 와이어 커터로 테라스 문 잠금 장치의 일부를 절단하고 유령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재에서는 더욱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번 신도시 개발건 예정대로 저희 태강건설이 맡게 해주시면 회장님 지분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하하, 최 사장. 그런 건 걱정 마시오. 김 국장이나 박 부장 검사 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대신 요즘 우리 아들 녀석이 마약에 빠져서 골치가 아픈데 깨끗한 물건으로 좀 구할 수 없겠소? 문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급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서재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 한쪽에 숨겨진 거대한 금고였다. 박 실장이 말했던 판도라의 상자. 흑사파의 모든 비자금과 원본 장부 그리고 VIP들의 약점이 담긴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강호가 혼자 남을 때를 노려 금고를 확보한다. 그것이 서리의 최종 목표였다. 그녀는 환풍구 뒤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만찬이 끝나는 분위기였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에 마강호와 그의 경호원 몇 명만 남았을 때 서리는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낯익은 얼굴. 오빠. 이어폰 너머로 유라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화면 속 남자는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빠 한상진이었다. 그는 어딘가에 감금된 듯 온몸이 묶여 있었다. 마강호는 그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고 있나, 이 중령?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모르겠군. 마강호가 허공에 대고 말했다. 마치 서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함정이다.
서리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마강호는 그녀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 모든 상황을 꾸민 것이었다. 청소부들을 풀어 서울을 뒤지게 한 것은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군 출신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국정원에 있는 내 끈앞풀, 박아무개 차장도 내가 손 좀 봐줬지. 내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다만 이 바닥은 말이다. 머리와 돈으로 싸우는 곳이야. 마강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사방에서 무장한 경호원들과 청소부들이 나타났다. 서리가 숨어있던 환풍구 덮개가 뜯겨져 나가며 그녀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숫자였다. 이설의 중령.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소속. 휴가 중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폭행, 납치까지. 죄목이 아주 화려하던데. 이제 그 잘난 군복 벗고 내 방식대로 한번 놀아볼까? 마강호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서리를 잡으러 왔던 청소부들의 리더가 섬뜩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이어폰에서는 유라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선택지를 주지. 내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내 목숨을 내놓으면 적의 집의 오빠는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한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저놈의 머리에 구멍을 내주지. 그리고 내년은 평생을 내 지하실에서 살게 될 거다. 마강호가 한상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영상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서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사방이 총구와 칼날로 둘러싸여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마강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리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지금이야 유라 씨. 이어폰 너셔로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전등이 터져나가며 지독한 어둠이 악마의 만찬을 덮쳤다. 정전. 서리가 잠입 초기에 설치해둔 소형 EMP 전자기 펄스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암흑 속에서 인간 병기의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악마의 성체를 삼켰다. EMP의 충격으로 모든 전자기기가 일순간에 기능을 멈췄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형 스크린, 경호원들의 무전기까지 침묵에 잠겼다. 1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던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암흑과 정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그들에게 어둠은 혼돈과 공포였지만 이설이에게 어둠은 가장 익숙한 전장이자 완벽한 은신처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비상전력. 빨리 켜. 마강호의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잠식되어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서리와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이 쓰러지는 소리였다. 크역. 다른 경호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리는 이미 반대편으로 돌아 다른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이었다. 시각이 차단된 적들의 청각과 공포심을 역이용했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로 시선을 유도한 뒤 반대편에서 접근해 척추 신경을 가격해 마비시켰다. 청소부들은 달랐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로 등을 맞대고 방어 진영을 갖췄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나이프를 역수로 고쳐 쥐고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주위의 기척을 살폈다. 흩어지지 마. 놈은 이 안에 있다.
하지만 서리의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연회장을 가로질러 마강호가 있는 서재 쪽으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주력 병력을 연회장에 묶어두고 지휘부를 먼저 타격한다. 전장의 기본이었다. 서재 안 마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든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황태식과 청소부 리더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의 천장 환풍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설이었다. 그녀는 청소부 리더의 어깨를 밟고 뛰어내리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착지하며 몸을 회전시켜 황태식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두 명의 최정예 호위병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마강호는 공포에 질려 서리를 향해 미친 듯이 권총을 난사했다. 탕, 탕, 탕. 총성이 어둠을 갈랐지만 서리는 이미 낮은 포복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긴 후였다. 총알은 값비싼 서적과 장식품들만 부술 뿐이었다. 에이, 이 괴물 같은 년. 마강호가 절규하며 탄창을 갈아 끼우려는 순간 비상전력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켜지고 이내 방 안은 희미한 주황색 비상등 불빛으로 채워졌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광경은 처참했다. 연회장에는 십수명의 장정들이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서재에는 서리와 마강호 단 둘만이 대치하고 있었다. 서리의 얼굴과 팔에는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강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끝났다, 마강호. 웃기지 마. 마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스크린을 가리켰다. 비상전력으로 다시 켜진 화면에는 여전히 한상진이 묶여 있었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나? 내 손가락 하나면 저놈 목숨은 끝이야. 그리고 내년에 끈아풀이 뿌린 자료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루면 아니 반나절이면 전부 막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는 이 사회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런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강호의 개인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재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긴급 속보 알림, SNS 실시간 검색어 순위, 주식 시장의 폭락 경보. 화면에는 온통 흑사파 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었다. 단독 마강호 회장 비밀 만찬 영상 입수, 정관계 로비 실태 충격. 속보 태강건설 최 사장 긴급 체포, 마약 유통 혐의. 지금이야 유라 씨. 서리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히 EMP를 작동시키라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데드맨 스위치의 최종 실행 명령이었다. 유라는 안전가옥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판도라의 상자를 세상에 열어젖힌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악마를 심판하는 복수의 여신이 되어 이 거대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마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왕국이 그의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 그리고 VIP들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쳤다. 자신을 살려달라는 애원,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협박,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냉혹한 통보. 그는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년 때문에. 이성을 잃은 마강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의 움직임은 어린아이의 몸짓과도 같았다.
서리는 그의 팔을 가볍게 꺾어 제압하고 그의 턱에 정확한 충격을 가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거대한 악의 화신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강호의 연줄이 닿지 않는 박 선배가 마지막 힘을 짜내 동원한 특별수사팀이었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자,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거물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군번과 이름을 밝혔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이서리. 현 시간부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인계합니다. 한 달 후, 흑사파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 되었다. 마강호를 비롯해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정재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서리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휴가 중 민간인 폭행, 납치, 불법 정보 수집 등 그녀의 모든 행위는 군법에 위촉되는 중범죄였다. 하지만 박 선배와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도움, 그리고 국민적 영웅이 된 그녀를 처벌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여론 덕분에 그녀는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졌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서리는 부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길었던 휴가는 그렇게 끝났고 그녀는 다시 군인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덕분에 저희 다시 시작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신인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풀려난 오빠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사진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휴가는 포성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녀는 원하던 평온한 휴식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이 군복을 입고 지켜야 할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추상적인 국가나 명예가 아니었다. 불의에 고통받는 한 사람의 눈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용기. 바로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카페 창밖으로 훈련을 마친 젊은 병사들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자리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진정한 군인에게 허락된 가장 값지고 무거운 평화였다.